비정기조사는 조사를 안 받는 게 상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NS에 너무 그런 고가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자랑하는 거는 지양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많이 한다고 해요.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로마입니다.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세무조사나 혹은 이 소명자료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요새 어떠세요, 세무사님?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장 정말 두려워하는 게 세무조사인데, 세무조사랑 비슷한 게 소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명은 조사는 아닌데 물어보는 거죠. 항목을 정해서 딱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괜찮은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나 이런 카드 사용 괜찮은지 이렇게 딱 찍어서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근데 또 저희가 대응을 해보면 거의 세무조사처럼 대응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요즘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긴 해요. 흔히들 세수가 부족하니까 조사로 좀 많이 거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는 하시는데, 국세청은 뭐 그런 건 아니다, 또 뭐 횟수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좀 횟수가 좀 잦아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좀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긴 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소명 요청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세무조사는 소명 요청을 했던 그 건건이 있는 거를 여러 개를 하는 느낌이고 조금 더 딥하고, 소명 요청은 약간 세미 세무조사 같은 느낌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근데 이 소명 요청을 좀 잘못하면 사실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무사님은 이런 거 좀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도 있고 또 대응을 한 적도 많은데요. 일단은 소명 요청이 오면 아무래도 느낌상으로는 세무조사보다는 좀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저는 세무조사 수준으로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응을 잘못하면 이게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명 요청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담당 세무사한테 바로 연락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세무사한테 무조건 전화하시면 안 돼요. 소명 요청 편지 받았다고 세무서에 전화해서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면, 국세청 이제 공무원분들이 또 이제 베테랑들이어서 슬쩍슬쩍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별의별 거 다 얘기하시면 또 저희가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그냥 담당 세무사한테 얘기하시는 게 좋고, 우선은 그 초반 대응, 이게 초기 진압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이 3인방의 노하우를 응축시켜서 영상을 한번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이번에 책 나왔잖아요. 내용이 좀 있죠. 세금에 대한 15가지 오해와 진실,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적어놨죠. 이 책이 사실 저희가 사업하시면서 궁금한 세금들 거의 다 모아놨거든요. 사업하시면서 궁금한데 하면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세무조사 파트도 사실 읽어보시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좀 이해되실 정도로 저희가 써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읽어주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조사 관련돼서 종류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세무조사 하면은 크게 정기 세무조사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정기 세무조사는 그냥 일정 기간 텀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선정이 돼서 나오는 거고, 보통 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혐의점을 잡고 나오는 게 아니어서 평생에 한 번도 받지 않는 사업자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계도의 의미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조사를 나와서 뭔가 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검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정기 세무조사는 좀 내용이 다르죠. 분위기도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어떤 혐의점을 포착을 해서 그거를 잡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그 현장에서는 쓰는 용어로 예치조사라고도 하는데, 불시에 사업장으로 와서 수사 용어로는 뭐 압수수색처럼 그런 증거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혐의점을 포착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추징세액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저희 이제 정기 비정기로 나누는 개념은 아니지만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해서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런 자금을 출처하는 조사도 약간 기획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크게 좀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게 한 100억 정도 되면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한 번 나오면 근데 이게 좀 특징은 또 나오더라고요. 한 번 정기조사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잘 벌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정기는 실제로 이거 아침에 막 숨어 있다가 제일 출근 먼저 하는 직원들이 싹 들어갈 때 원래 이제 따라가가지고 컴퓨터랑 이제 다 쓸어가고, 근데 그거는 이제 혐의가 있는 거라서 뭔가 잘못이 있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납세자분들이 좀 잘 모르니까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풀어내서 설명하는 방식은 조사는 보통 세 가지 상황에서 많이 나온다 라고 하면서 정리를 좀 해드려요. 첫 번째로는 사업을 하면 나올 확률이 좀 올라간다. 뭐 개인 사업자건 법인 사업자건 상관없이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자산을 취득하는 상황, 부동산을 취득한다던가 이럴 때 자금 출처 소명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돌아가실 때, 상속세 신고할 때는 웬만하면 최근에는 거의 다 조사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속세 관련해서 조사도 수임하는 거 말고 직접 겪으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되게 슬픈 얘기긴 한데, 저도 아버지가 세무사 하셨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상속세 계산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한번 했었죠. 예. 근데 또 저도 아버지가 세무사 하셨으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셨죠. 제가 계좌도 막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제가 몸소 또 알았고, 사실 또 이런 게 있는 게 제 걸 한번 해보니까 제가 수임을 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되게 치열하게 줄이게 되더라고요. 저희 고객분들도 이게 어떻게 또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 저희가 좀 이번에는 세무조사가 나오는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 세무조사 나오는 명분들이 있는데요. 뭐 크게 좀 굵직하게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뭔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포착돼 있다든지, 고가 부동산 취득, 아니면은 전세자금, 그 다음에 뭐 호화 생활 및 사치품 구매, 이런 것들 요즘 SNS에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걸로 해서 나오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탈세 제보가 사실 제일 좀 강력하죠. 그리고 탈세 제보가 들어가면 국세청에서는 조사든 소명 요청이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보한 사람에게 결과를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좀 파워풀한 명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명의 위장, 차명 계좌, 거짓 계약서, 납세 협력 의무 불이행,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조사의 명분이 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알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거는 이 금액이 많이 비어 있는데 왜 샀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비었을 때 나오더라고요. 매출 누락한 경우도 많고, 보통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 안 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제보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요즘 제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보통 누가 하냐면 이제 퇴사한 직원들, 간혹 그리고 세금 계산서 가지고 이제 좀 잘못된 선택을 자료상들한테 매입을 했던가 이러면 언젠가 터지더라고요. 그런 거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자료상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좀 젊으신 분이었어요. 돈이 없으셔서 이렇게 돈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어떻게 알게 된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너희 명의만 빌려주면 사업자 등록증 이거 나 4개만 해주면 내가 돈 이 정도 더 줄게 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한테 부가세나 이런 세금이 고지가 엄청 크게 된 거예요. 날아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그 명의 빌려갔던 사람이 자료상이었던 거예요. 명의를 빌려서 그걸로 세금 계산서를 막 발행을 한 다음에 자료를 판 거죠. 그 사람 상대편 비용 처리해주게. 그렇게 하고 제일 악독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부가세도 안 내고 그냥 폐업을 해버리는 거. 그러면은 그분 부가세랑 소득세 이런 건 당연히 그 자료를 받았던 분들도 다 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떠하는 그 어린 친구는 작살이 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명의만 빌려준 거다랑 내가 사업을 안 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딱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니까. 그래서 명의를 사실 빌려주면 안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기획세무조사도 사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연예인분들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예인분들 타겟을 좀 많이 하는 건지 기사에 많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단위가 좀 커서 이슈도 좀 많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실제로 뭐 연예인분들 대리도 몇 번 해봤는데 그분들이 뭐 악의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세무적으로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 때문에 조사를 받고 저희가 대응을 하는 건데, 탈세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탈세하면 나쁘죠. 나쁜 건데, 그래서 사실은 기획조사 할 때 좀 희생양이 좀 되지 않나 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획 세무조사 중에 이제 최근에 뭐 공유 오피스 해서 되게 핫했잖아요. 세법에서 공제 감면 혜택이 많은 항목,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도 되게 혜택이 크고,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는 창업 감면 관련해서 그 요건이 맞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실수라고 해서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이제 세무사들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혜택을 받고 또 좀 대비책을 세우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수도권이 아니고 청년이면 100% 감면이 되니까 사실 지역을 따라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에 본점을 하려고 이제 공유 오피스를 쓰시는 건데 사실 본점이란 게 인적 물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이 없을 수는 있는데 물적으로 사실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주소만 빌린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이용해서 이제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건 나중에 또 세무사 검증을 하면 다 나와서 뭐 이게 대처 방법이란 게 사실은 되게 빈약해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최근에 뭐 경정 청구라고 많이 하시는 게 또 있더라고요. 세액공제로 해서 그것도 근데 편법을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또 편법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결론은 담당 세무사님이랑 이야기를 먼저 진짜 잘 해봐라. 하시기 전에는 꼭 이게 리스크가 있는지 정도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계속 세무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세무사님들끼리 가지고 있는 피하는 방법에 대한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다들 스타일이 좀 다르겠지만 전 조사받을 때 팁을 좀 드리면 저는 그 고객분 그 대표님 이야기를 우선은 충분히 듣고 그걸 어떻게 구세청한테 잘 설명할지를 사실은 좀 고민을 하고 간혹 막 이걸 어떻게 좀 피해 나갈까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이 되니까 오히려 저는 거꾸로 그냥 전공법으로 가서 이해를 시키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국세청 반장님들도 사람들이어서 거래 관계가 확실하면 또 거의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더 잘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조사 피하시는 건 이제 그 편법 같은 거 좀 많이 안 하시면 오히려 조사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 측면에서도 거래처의 장부가 좀 엉망이 한번 돼버리면 조사 나왔을 때 세금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하고 정리 잘 하시는 뭐 저희 같은 세무사들한테 맡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정기 세무조사는 뭐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따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랜덤으로 나오는 거기도 하고 비정기 조사 같은 경우는 안 받는 게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혐의점이 잡히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저희 같은 세무사와 사업 내용을 의논하셔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들을 사업하시다 보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든지 저희가 세법 안에서 구조를 짜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의논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급성장하거나 뭔가 외형이 갑자기 커지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 어간에 가능하면 모의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거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 했던 거에 잘못된 점들을 좀 바로잡아서 회사에서 일부러 한 거는 아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한 잘못들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번 바로잡고 가면 이게 규모가 커지기 전에 바로잡는 거는 또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바로잡아 나가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마무리를 할 텐데요. 사실 저희가 내용이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대표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세무조사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 짧게 해주시겠어요? 세무조사 종류는 크게 그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뉠 수 있다. 그 다음에 테마별로는 기획조사와 자금출처조사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비정기조사는 세무조사 혐의점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 정도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 보통 이제 자금 출처 조사 좀 부동산 살 때 좀 많이 나오고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세는 신고하고 이제 한 1년 이내 뭐 그 정도에 이제 거의 나오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기조사. 그렇다고 근데 꼭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런 이벤트 아니면 거의 또 안 나오거든요. 이게 사업하시면서 조사 언제 나오지 막 이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첨언 하나 드리자면 자료상은 좀 조심해라. 저는 안 걸리는 사례는 결국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다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비정기조사는 조사를 안 받는 게 상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NS에 너무 그런 고가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자랑하는 거는 지양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탈세 제보를 또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세무조사는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조사를 받게 되면은 제 생각했을 때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다. 로마로 오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